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저쪽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이쪽 교실로 이번 주만 좀 옮겨서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끝났고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죠. 그치? 수능도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2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현재 아직까지는 물론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상 이제 1학기 때는 문학교과를 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문학교과서를 나가고 그 다음 이제 2학기 때는 독서교과를 나가요. 알겠지? 근데 은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좀 진도를 많이 나가는 학교다 보니까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하고 관련된 수능형 문제 이런 것들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좀 풀어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은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알겠죠? 반대로 독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독서가 조금 쉬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알겠지? 오히려 지금 2년 연속으로 이제 수능에서 원래는 이제 연계율이 50%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연계율이 100%로 나왔어. 근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체감 연계율로 낮게 느껴지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글 속에서 제시되었던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 작품 글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독서는 현재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근데 다만 문학은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문학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제 바짝 공부를 하고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에서 문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을 하고 그 방법을 자꾸 익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2 3월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같이 분석을 해줄 거고, 알겠죠? 다음 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수등을 볼 거예요. 알겠죠? 올가에서는 항상 이제 미수등 시험을 보거든. 그치? 분기마다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말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은혜고는 미수등을 볼 거야. 성적표는 아마 전 지점 다 취합하고 이러면은 한 1,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서 성적 나오면은 또 같이 분석도 한번 해보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은 1월 달부터 할 거고 이따 수업 마무리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구비해야 될 책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항상 쓰는 시중 교재가 하나 있기는 해. 제일 좋아하는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 교재 가지고 문학을 좀 기초부터 선생님이 이제 문학사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 문학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제일 빨라. 특히 고전 작품들 같은 경우. 알겠죠? 그래서 문학사 수업을 시대별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있으니까 문학책 한 권만 사서 오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독서랑 문법은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서 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먼저 1시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1시간 분석을 할까요? 근데 시험 지금 구성은 먼저 화작문이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돼 있고 그 다음 16번부터 독서가 먼저 30번까지 진행이 돼 있고 31번부터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는 여러분들 31번부터 펴시면 되고 선생님이 나눠준 그 본문 자료는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작품 바로 전과 팔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그죠? 자, 이 전과 팔국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문학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선생님은 항상 이제 문학이든 독서든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본문부터 봐라. 이걸 항상 강조를 해요. 알겠죠? 몇몇 학생들이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대충 어떤 걸 먼저 묻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지문을 읽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어.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문제 먼저 읽어도 지문 읽을 때 다 까먹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문을 먼저 읽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문보다 한 가지 먼저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알겠죠? 문학 문제는 세트 문제든 뭐든 상관없이 항상 문제에 보면 이렇게 보기가 포함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키워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즉, 이 작품을 이해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문제는 본문보다 항상 먼저 앞서 봐야 돼요. 단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할 건 문제는 볼 필요 없어. 알겠지? 오로지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작품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세트 지문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지식은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키워드 문제 33번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키워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자, 이 작품은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1수에서는 그렇죠? 바로 뭐다?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수의 부제목이 바로 뭐다? 원풍. 그렇죠? 원자가 바로 그러면 발할 원자에 풍자는 풍요로울 풍자라고 볼 수 있겠지. 혹은 풍성할 풍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년을 바라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요 내용이 이렇게 바로 제목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6수부터 8수에서는 바로 뭐다? 6수부터 8수까지는 바로 뭐다? 새벽, 낮, 저녁의 시간인 신오석으로 세분화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수에는 신, 바로 뭐다? 아, 요거는 새벽의 노래구나. 그렇죠? 7수는 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낮의 노래구나. 그럼 마지막 8수는 석, 바로 저녁의 노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보면 자, 각 수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제시가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농가의 일상을 노래하는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작품 속에서 농가의 일상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품 속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은 자, 여기서 보면 핵심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응하는 모습을 담은 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것임을 드러낸다. 자, 이 농가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시간의 흐름과 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새벽, 낮, 저녁이 제시가 돼 있긴 해.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에서는 시간의 순환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주로 제시가 된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가팔국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1수에서는 바로 뭐다? 일종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설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2수부터 5수까지의 내용을 뭡니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2수부터 5수까지는 바로 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여기서는 바로 뭘 얘기를 한다? 계절의 순환을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6수부터 8수까지는 바로 뭐다? 새벽, 낮, 저녁.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하루의 순환이다. 이걸 우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시간과 흐름의 순환이라는 건 결국 이꼴 바로 뭐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두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이는 식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자, 식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랑 맞물린다는 거. 그래서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 자, 그럼 주제에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가 바로 풍년에 대한 기원, 두 번째는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이미 이 문제에서 다 제시를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자, 제1수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에 버린 몸이, 자, 세상에 내가 버려졌대요. 자, 진짜로 이 사람이 세상에 버려졌을까? 사실은 아니겠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사실은 이꼴 벼슬 하지 않는 처지를 일반적인 많은 고전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신이 벼슬을 안 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버려졌대. 알겠죠? 버려지지도 않았으면서, 그쵸?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죠? 그래서 벼슬하지 않는 처지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게 표현을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표현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윤선도의 만응 같은 작품이 있죠. 윤선도의 만응 제일 첫 번째 수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뭡니까? 산수간 바위 아래,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래서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 하겠지만은 어리고 혐의 뜻에는,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인 나의 뜻에는 내 운인가 하노라, 내 분인가 하노라, 해서 내 분수인가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뭡니까?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이다. 윤선도 하면 그 뭡니까? 조선시대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던 문인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기는 해요. 윤선도의 만응은 이면적으로는 오히려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왜? 나는 어리석으니까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고집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두 표현의 공통점, 차이점 함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 버린 몸이 밭이랑에 늙어가니, 자, 내가 늙어가는 곳은 어디다? 바로 밭이랑이다 라는 거죠. 자, 밭이랑. 자,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바디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간 자연과 비슷한 유사한 공간, 하지만 완전한 자연은 아니에요. 그죠? 농사를 짓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디랑에 늙어가니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사일고, 자, 여기서 나는 바깥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내가 있는 공간이 자연이면은 그 외에 다른 일이라든지 그 밖의 일이라든지 그 외에 저 바깥에 있는 곳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뭘 나타낸다? 바로 속세의 일이다. 혹은 구기영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세의 일은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 특히나 양반 사대부 시가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내가 이 풍년을 바라는 마음은 바로 뭐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국성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고, 일종의 이것은 바로 충사상이 드러난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웬만한 사대부 시가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윤선도의 아까 예를 들었던 만응 같은 작품도 총 6수의 연시조인데 1수부터 5수까지는 주제가 자연친화예요. 자연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 6수는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다 내 분으로 이루었겠느냐 이러면서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이러면서 매우 고마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양반 사대부시가의 특징 중 하나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막 하더라도 항상 마무리는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맹사성의 강호사시사가 있죠.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도 보면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스러워서 논의는 모습이야. 근데 마지막 종장은 항상 이 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임금님의 은혜로구나라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년을 바라는 건 바로 뭐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연풍. 저 연풍이 바로 무엇이다? 풍년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다. 바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게 바로 화자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일종의 설명하는 그리고 나라의 풍년을 기원하는 일종의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일종의 책으로 치면 머리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육수부터 아까 얘기했던 새벽, 낮, 저녁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새벽 밝아오자. 자, 여기서 새벽이죠. 저 바로 시간적 배경 첫 번째죠. 자, 그래서 새벽이 밝아오자 쥐박이 소리한다. 그래서 쥐박이가 뭡니까? 새가 열심히 울어주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새 소리를 바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라는 거죠. 자, 일어나거라. 자, 자기님이 일어났다는 거. 그렇지?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끼우면 때려주고 싶겠죠. 그렇죠? 자, 일어나거라. 바로 명령형 어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자, 아이들아라고 지금 하고 상대방을 부르고 있는 것들.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긴 게 없나?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라는 거죠. 자, 밭을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부지런함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작품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바로 뭡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질이다. 소치는 아이들은 상기 아니 잃었느냐. 제 넘어 사례 빈밭을 언제 가냐 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 집 노비를 깨우는 시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시조랑 함께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그래서 한 밤 사이에 이슬이 내리는 사이에 얼마나 길었는고 바로 작물이 얼마나 자랐는가. 즉 이거는 바로 뭐다? 농사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바로 뭐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 밤사이에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런 오늘 하루에 대한 일종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 새벽의 시간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칠수. 자,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 자, 여기서 보리밥. 그 다음에 풀로 끓인 국.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기가 안 들어가면 안 먹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소박한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배고른 농부들을 제때 먹이 잡구나. 그래서 지금 농부들이 지금 농사한다고 뭡니까 힘들어서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제때 먹이 잡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농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아이야라고 부름으로써 역시 돈호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자, 나에게 한 그릇 올려라, 한 그릇 다오. 왜? 내가 친히 그것을 맛보고 농부들에게 보낼 것이다. 즉, 나라고 특별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농부들과 함께 어울리며 농부들이 먹는 음식을 먹겠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농부들과 어울리는 화자의 모습, 즉 즐거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낮에는 농사 지내면서 이렇게 농부들을 생각하고 밥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면서 또 즐겁게 보내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 합시다. 서산에 해 지고 이렇게 다 적었죠? 그렇죠? 자, 서산에 해가 진대요. 그렇죠? 서산에 해 지고 역시 시간적 배경이죠. 자, 물론 아까 칠수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딱히 드러내진 않았어. 하지만 이제 농부들이 배가 고플 거다라는 걸 통해서 점심시간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한밤중에 저녁을 굶으면서 일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팔수에서는 바로 서산에 해 지고 바로 저녁이 되었다는 거죠. 자, 풀 끝에 이슬 난다. 호미를 들머내고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라는 따라서 달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바로 뭐다?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요? 일러 무엇할 것인가? 이 중에 더 즐거운 뜻은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중에 즐거운 뜻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일종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옆에 보기에서 설명을 했듯이 바로 새벽 시간과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시상 전개는 이꼴 바로 뭐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바로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2수부터 5수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순환을, 그 다음에 6수부터 8수까지는 새벽, 낮,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의 순환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순환, 자연의 순환이라고 하는 큰 자연의 법칙,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전가팔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박수진의 청산도를 볼 건데, 자, 요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봅시다. 자, 키워드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 키워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문학 작품 속 공간의 특성은 해당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 여기서 보면 공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해당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고,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동일한 공간이지만
이 공간의 의미가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가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특히 후자 두 번째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그 공간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즉 바로 뭐다?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지닌다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즉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세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시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모습에 주목을 하면서 작품을 읽어라 라는 걸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실질적인 본격적으로 작품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뭐 이걸 안 보고 선생님이 준 본문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박두진의 청산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박두진의 청산도. 자, 여기서 우리가 박두진이라고 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문학사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문학작품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지만 항상 밑에 보면은 작가랑 작품 제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저작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 것 같다 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힌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박두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대표적인 청록파 시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청록파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은 박두진의 시 영향, 박두진의 시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청록파 시인에는 바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요 세 사람을 우리는 묶어서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사람들을 왜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냐면 이 세 사람이 시풍이 유사한데 이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동인지를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청록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왔는데 청록파니까 마치 자연을 막 노래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막 산도 나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이야기하는가? 오해하는 학생들 참 많아요. 알겠죠? 근데 청록파 시인은 정말로 얘기하는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 이상향의 모습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청록파 시입니다. 그죠? 보드마커를 쓸 때랑 글씨가 제가 다르죠? 그치? 선생님 오늘 글씨 잘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청록파 시에서는 실제로 자연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자연이 좋다. 물론 그 중에는 자연이 좋다는 내용도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을 노래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박두진의 시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 시 중에 해라는 시가 있어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하는 시 기억나죠? 그렇죠?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함께 사슴과 놀고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함께 칙범과 놀고 그래서 마지막 수에는 사슴도 범도 함께 모여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청산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사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한 존재를 의미해요. 반대로 범이라고 하는 거는 강자,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 화자는 바로 뭐다?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공간에 서로 어울려져 가지고 모여서 사는 서로 화합하는 세상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표현한 시가 바로 박두진의 해라는 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청록파 시의 작품들은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사나, 우뚝 솟을 푸른 사나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바로 사자가 얘기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상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산하하고 산을 부르고 있죠. 마찬가지 돈호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아까 앞에서 했던 작품하고 마찬가지 돈호법이 함께 또 쓰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작품들의 공통적 차이점 파악해 주는 거 좋습니다. 알겠죠? 자,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자, 그래서 우뚝. 그쵸? 그 다음 철철철 흐르듯.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그래서 푸른 산, 짙푸른 산. 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시각적 이미지를 또 함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색채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자,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막 위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자, 그렇죠. 둥둥 역시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죠. 자,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면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짙푸르고, 그죠? 푸르고 짙푸러. 그치? 그 다음에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이 내려와.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금빛 기름진 햇살. 이것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죠.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흰 구름 건너 씻기는 하늘. 여기까지도 예뻐. 괜찮았어. 그렇지? 그런데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즉 이 산에는 뻐꾸기도 조차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죠? 바로 뭐다? 생명이 없는 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앞에서 선생님이 이상적 공간,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1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산의 모습은 바로 뭐다? 광복 직후. 소리, 글씨가 완전 이상해졌네. 저 바로 뭐다? 광복 직후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죠. 그렇죠? 바로 1945년 8월 6일과 8월 10일 약 이틀에 걸쳐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에 의해서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력에 놀란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을 되자마자 어떻게 해? 바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현실을 바로 이렇게 아름답지만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런 산의 모습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산하, 푸른 산하,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 엎드리면, 자, 내 가슴.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산을 의인화해서 사람이 아닌 대상한테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의인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자, 향기로운 풀밭. 자,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자, 여기서 이제 줄줄줄 역시 음성 상징어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사실 줄줄줄 가슴이 우는 건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통해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 자, 진정한 의미의 화자가 바라는 이상향은 사실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쩌면 만나도 어쩌면 만나도질, 만날지도 모르는 볼이 고운 사람. 그렇죠. 이 바로 볼이 고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화자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해서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이런 그리움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갑시다. 그죠? 자, 티끌 보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자, 지금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 바로 티끌이 부는 세상이고 벌레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화자의 현실 인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자는 지금 현실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그렇지. 벌레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좋게 안 보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는 좋은 거 보고 이런 벌레 같은 일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화자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자,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랑. 그렇죠?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랑. 이 사람이 이꼴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다? 볼이 고운 사람이겠죠. 자,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그렇죠. 바로 이 뭡니까? 앞으로 튀어올 밝아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사실은 진정한 광복의 날이 된다는 거죠. 즉 미군이나 소련군이 없이 진짜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광복의 시간에, 그렇죠? 아침이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랑. 자, 여기서도 역시 총총총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향기로운 이슬밭 역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러머 뻐꾸기는 느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쩍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라는 거. 즉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쩍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세상 물정을 모른 채 마냥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그래도 광복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 거리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도 나는 어때?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아직도 그리움을 갖는다. 즉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라고 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에 의미를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신이 말하는 이상적 공간이긴 하지만 완전한 의미의 이상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현재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간이고 이것은 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은 아니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작품 바로 기영도의 숲으로 된 성벽 보도록 합시다.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녁 노을이시며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신들의 상점에 하나둘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거. 저녁 노을이 진 이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밤 하늘에 별이 뜨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농부들 네모치고 그 다음 작은 당나귀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네모치는 존재들은 바로 뭐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성안은 바로 뭐다? 성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상향, 이상적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었어. 즉, 진짜로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은 바로 뭐다?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대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바로 자연의 순수성을 지닌 공간이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자, 이 성에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이나 조용한 공기들이 아니면은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성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뭐다?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골동품 상인은 바로 뭐다? 자연을 존중해줘, 훼손해? 훼손합니까? 존중해줍니까? 나무를 잘라냈다니까. 바로? 그렇지. 훼손하는 존재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바로 자연을 훼손하는 존재이고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그런 대상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들어간 존재라는 거죠. 자, 그곳에는 점점점이지, 그치? 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골동품 상인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했지만 진짜로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공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순수성을
상실한 공간이라는 거죠. 자,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라고 해서 뭡니까? 서술어가 아닌 문장 중간에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기영도의 그 숲으로 된 성벽 같은 작품은 그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작품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박남수의 새, 여러분들 한 구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수는 그 뭡니까? 그 총으로, 그렇죠? 총으로 새를 겨누지만, 그렇죠? 그 떨어지는 것은 그저 한 마리 상한 새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즉, 새라고 하는 존재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포수가 그 순수함을 이제 그 파악하기 위해서, 그 순수함을 가지기 위해서 새에게 총을 쏘지만 실제로 포수가 얻는 것은 바로 뭐다? 순수함을 상실한 존재일 뿐,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존재를 가질 수가 없다. 제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파헤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보도록 합시다. 지지헌기. 그렇죠. 지지헌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지헌기, 그치?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른바 지지라는 것, 그렇죠? 자, 지지, 그렇죠? 에이 더러워 지지 하는 그 지지가 아니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지지지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지지지. 자, 이거는 바로 무슨 뜻이다? 바로 그침을 알고, 그렇죠? 그침을 알고 그칠 때 그친다. 자, 이것과 유사한 시구절이 있죠. 이연기의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즉 내가 그만둬야 될 때, 물러날 때를 알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 그치는 거, 이걸 바로 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죠? 알맞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바 지지라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 그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장난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그냥 말 그대로 뭐다? 그쳐야 될 때 그치지 못하면은 그거는 넘쳐도 모자라도 똑같은 것이다. 과유불급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렇죠?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자, 여기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그 다음에 교룡, 그렇죠? 이 존재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자기가 살아야 될 알맞은 곳에 사는, 즉 바로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혼잡한 성시 가운데에 그친다면, 즉 자신이 그쳐야 될 곳을 잘못 찾아가서 그치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혼잡한 성시 가운데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쳐야 할 곳에서 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빗대어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사람들이 뭡니까?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지금 바로 보다 거만스럽고 남과 함께 하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즉 바로 뭐다? 내가 생각할 때 있어서 나는 세상과 합일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왜 그런가 하니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서 그치게 된다. 즉 그 말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곳은 내가 그쳐야 될 곳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글쓴이 자신이 그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그친다면 이런 뜻이다. 즉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거야.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서리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뭐다?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하였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살림이나 굴곡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 곳에 있지 않은 연회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바로 뭐냐? 이규보는 얘네들처럼 앞에서 있었던 호랑이, 표범, 고라니, 사슴, 교룡과 같이 자연 속에서 살아야지 네가 그칠 곳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네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너는 성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의 구조에서 많이 봐요. 알겠지? 우리가 뭐 이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가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평범한 사람. 정확은 일반 사람과 사람이다. 즉 이거는 이꼴 고정관념을 지닌 인물이다. 깨우치지 못한 인물이다 라고 항상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런 류의 작품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곧 성시의 가운데인데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늑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규보에게 질문을 한 거죠. 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벌레와 짐승이 늑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침의 떳떳한 것이다 라는 것. 즉 바로 뭐다? 벌레와 짐승이 늪이나 못과 굴에 처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라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늑과 못에 엎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즉 바로 뭐다? 사람의 본성에 어울리는 공간은 성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성에 어울리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좀 보고 갑시다. 자,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차마하지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렇죠?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 이것이 바로 뭐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다. 즉 성씨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맞지만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해하고 다투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과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늑과 못이나 불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다. 정묘는 3월 10일에 기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기의 특징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무슨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기록한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내가 집의 이름을 지지헌이라고 지은 기록이다.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즉 내가 비록 사람들 속에 있으나 이곳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서 이곳에 내가 그치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는 자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곳에 그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그렇게 마주치지 않는다면은 세상이 굉장히 잘 굴러갈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한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뒤에도 작품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독서 지문을 분석하는 법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15분 정도 쉬고 2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